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집을 무료로 빌려 살아도 증여가 됩니다. 세금이 붙고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이 역시 증여가 됩니다.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명확하게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증세법 37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수증자로 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상증세법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경우에요,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집을 빌려드린 경우 부모님 역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 정서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자, 법에는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1번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살 때, 함께 거주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으면서 그 집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바로 상증세법 37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의 아닌 자의 거래일 때, 그럴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거래,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결국 이 규정은 이 특수관계인,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요. 증여 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댓글이 달릴 겁니다. 1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1억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를 하면 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1억 원이 안 되면 저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1억 원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중요한 건 5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일단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고요. 5년이 넘어갈 경우엔 5년이 지나가는 다음 날부터 다시 5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공식은 바로 저렇습니다. 저기서 n이라는 건 첫 해면 1, 둘째 해면 2, 셋째 해면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요. 잘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의 연 2%를 곱한 다음에요. 1 더하기 0.1의 n승으로 나눈 값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명의의 시가 15억 원,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시가 15억 원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까 공식에 따라서요. 15억 원에 2%를 곱하고요. 첫 해에는 1 더하기 0.1의 1승, 그리고 2차 년도에는 1 더하기 0.1의 2승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저게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그 집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고 봐서 조금씩 증여세를 낮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요 2,700만 원 정도 증여가액이 잡히고요. 그리고 둘째는 2,400만 원, 셋째는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가액이 잡힙니다. 따라서 5년 차까지 합쳐볼 경우에 약 1억 1,300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아버지 명의의 15억 주택에 공짜로 살 경우에 5년 동안 1억 1,300만 원이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1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저 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계산했던 1억 1,300만 원에서요. 성인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여기에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637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드님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증여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증세법 37조 2항에 나오는데요. 본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요. 담보가 부족해서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바로 증여를 본다는 겁니다. 37조에 보시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있어 이익을 얻은 때는 그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서 증여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규정입니다. 물론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자,
이 거래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때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저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1억 미만만 적용하지 않는데요. 이 무상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 1,0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바로 저겁니다. 일단 본인이 빌린 차입금이 있을 겁니다. 여기 차입금의 적정이자를 4.6%로 봅니다. 4.6%를 곱한 다음에요. 여기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해야 될 이자를 뺀 것을 바로 이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추상적이니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시가 20억 원, 시가입니다. 20억 원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을 해서 본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때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아까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1년 단위로 매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15억 원을 빌렸다. 그럴 경우에는 적정이자 4.6%를 곱하고요. 여기에 실제로 은행에 납부한 이자가 2,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뺍니다. 따라서 4,600만 원,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4,600만 원에서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로 저게 딱 첫 해분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2년 차인데요. 2년 차에도 역시 첫 해 냈던 4,600만 원에 4,600만 원이 더해져서 이건 5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도요. 증여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 10% 세율을 곱하면 4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20만 원에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할 경우에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를 합친다고 해도요. 400만 원이 넘는 그런 증여세를 이 수증자인 아드님이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집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았을 경우에는요. 일단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차입기간이 1년으로 계산을 하고요. 매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요. 부모님 집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을 경우에도 이렇게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년 뭐 조사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증세법에 명확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인과 부모님 간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상득세법 44조에 저런 규정이 나옵니다. 특수관계인,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식이나 부모님 간의 이 집을 양도한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요. 증여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린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죠. 바로 부모님이요. 자식한테 직접 집을 파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증여로 본다고 하니까요. 한번 특수관계인을 거칩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집을 팔았다가 그 특수관계인이 되게 친척일 겁니다. 친척이 다시 자신의 아들한테 팔았을 경우에 바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거 역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상승세법 44조 규정입니다. 결국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그런 규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 규정은 추정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집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고 하면요. 그 추정하는 거를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매매라고 하면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면 증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요.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 진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라고 한다면 이 양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금융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증빙이 부실하면요.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우회 증여의 경우에는요. 이제 부모님이 친척한테 넘겼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아들한테 넘길 경우에 이걸 증여로 보는데요. 이럴 경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집을 2번 사고 팔기 때문에 2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2번 낸 양도세가요. 당초 증여로 받던 증여보다 증여세의 규모보다 더 크다고 하면 굳이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더 세금을
뭐 거둘 게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증여세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